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검찰의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주말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이는 분명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이건태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이주희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측 의견서에 따르면 소위 정영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 녹취를 임의로 해석을 해서 정진상 전 실장과 또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상 녹취록이라고 한다면 녹음한 대화 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겨 적은 것을 일컫습니다. 우리 형사소송규칙에도 녹취서를 조사할 때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이 녹취서 기재 내용의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이 녹취록이 작성될 때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임의로 가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을 해서 사건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노골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이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사실상 집단 항명에 나섰습니다. 대검 참모들, 지청장, 평검사들까지 줄줄이 나서 검찰청장 권한대행을 압박하여 사태를 관철시키는 모습은 이미 검난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 취소 당시 대검이 직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이들은 한마디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침묵했고 지금은 아우성입니다. 이들의 정의는 선택적이고 의기는 정치적이며 분노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 반면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보다 검찰 스스로가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정의와 정치적 기획은 최근 밝혀진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서 그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 삭제, 삽입하여 사실상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를 조작한 대표적인 범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창희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켰습니다. 2023년 5월 16일 남욱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남욱은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동규가 다른 방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 재창희형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녹취록을 조작하여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 구조 안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욱 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 형이 맞다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둘째,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남욱 정영학의 녹취에서 남욱은 위례 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분명히 지명 위례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윗선 지시로 바꾸었습니다. 허위 조작 기술을 부려 왜곡된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조작들은 실수로 하기에는 지나치게 교묘하고 우연이라 보기에는 하나같이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 오직 이재명 죽이기, 윤 어게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러한 증거 조작 의혹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왜곡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그 배경과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검찰은 즉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 지휘라인, 묵인한 책임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다시는 이 나라에서 검찰이 정치 도구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하 의원입니다. 오늘의 논평 3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늑약이 될 뻔한 한미협상.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 관세 안보협상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을사년이 떠오를 만큼 불평등했다고 밝힌 초기화는 한국 산업과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었지만 정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감내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 역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라고 평가하며 이번 타결을 역사적 성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AI, 양자기술 등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교육할 한국 전문가들을 환영한다고 밝힌 점, 조지아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약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한미동맹과 산업혁명의 지평을 함께 확장시켰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맞서 싸우지 않겠다. 한국의 산업, 금융, 문화, 성장과 부대부분은 미국 덕분이라는 사실상 백기투항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태도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이번 협상은 진정한 의미의 을사늑약에 가까운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발언에 국민의힘은 당시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부의 성과를 정치 공세로 공격하는 태도는 스스로 말하는 원칙 외교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께서도 정부의 관세 협상 결과에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데 국민의힘만 팩트 시트가 아닌 백지 시트라면서 진실을 외면한 채 관세 협상 잘못했다는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진전된 것은 튼튼한 한미 동맹의 신뢰를 확인시킨 성과이자 수십 년 동안 여야가 공통으로 추구해온 자주국방 핵심 과제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협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익과 실용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출퇴근용 한강버스 또 사고로 중단. 오세훈 시장의 전시 행정에 시민 안전을 담보로 삼을 것입니까? 어제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또다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승객 80여 명이 어둠 속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결국 일부 구간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결항, 비가 안 와도 사고가 나는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을 거친 것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수상 대중교통이라고 홍보해 예산을 쓰더니 최근에는 관광 콘텐츠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작 배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느린 속도, 잦은 고장, 얕은 수심에 걸리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박 제작 경험도 부족한 업체 선정, 부실 설계와 잦은 충돌, 안전 점검조차 누락된 내부 구조물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총체적 실패입니다. 수심, 항로, 충전, 배터리, 선착장 구조 등 기본적인 안전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테스트를 하듯 운항을 강행한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시대적 전시행정입니다. 결국 위험과 불편은 시민의 몫이고 재정 부담은 서울시 예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사업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고 시민 안전과 시 예산을 담보로 정치적 쇼를 벌이는 것이 과연 시장이 할 일입니까? 한강버스로 오세훈 띄우기보다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이 안전한지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스스로 주장해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겁니까? 경제계의 오랜 수건이자 꾸준히 제기돼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입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논리, 더 나아가 스스로의 과거 주장까지 외면한 무리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번 논의는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입니다. 모호한 배임 규정을 보다 더 정교하게 세분화, 구체화하여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도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배임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취지의 논의를 방탄이라고 공격하더니 집단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겁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입니다. 이번 배임죄 대체 입법은
누구를 위한 방탄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법제 정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억지 프레임 전술을 멈추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함께 공개했고요. 이와 동시에 대미 투자 관련 MOU 내용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공개된 공동 설명 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습니다.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협상이 미국이 무너지는 경제를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강탈해 살리겠다는 트럼프의 탐욕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결국 동맹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도 예견되었습니다. 때문에 진보당은 이를 협상이 아닌 강탈로 규정해 왔습니다. 미국은 관세나 대미 투자만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메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출발부터 부당한 이 협상을 시기를 정해두고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버티기였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버텨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시간을 벌며 미국 내외의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외교 능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힘센 미국의 요구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생각의 족쇄를 채운 것은 아닌지, 국민을 믿어야 할 순간에 기업의 눈치만 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치열한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미국의 탐욕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웠어야 했습니다. 국민 저항은 약육강식의 외교 무대에서도 가장 강력한 명분이자 히든 카드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에 비분간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정부는 더 무거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칭찬하며 국회 절차를 서두르기에만 바빴습니다. 국민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지난 보름 동안이라도 미국의 약탈적 요구들을 지적하며 정부가 협상할 시간을 벌어주었더라면 미국 연방대법원 소송과 맞물려 다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무책임했다면 국민의힘은 회방꾼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인 요구를 퍼붓는 미국과 트럼프를 규탄하기는커녕 왜 빨리 결과가 안 나오느냐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에 퍼주는 협상에 빨리 서명하라고 다그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국민 부담 운운하는 것은 듣고 있기조차 거북합니다. 국익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매국 본색 정당이 정쟁의 눈이 멀어 아무렇게나 내뱉는 일관성 없는 논평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익 우선이 아니라 반명 우선에 골몰한 채 발목 잡기, 재뿌리기의 혈안인 국민의힘의 뻔뻔함을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의 들뜬 분위기는 여러 착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에이펙의 성공과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기대, 자주국방을 향한 염원, 일본과의 상대적 비교, 거기에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정쟁 시도까지 더해지니 협상 결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현란한 착시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본보다 조금 덜 빼앗겼다고 박수치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할 때입니다.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 및 대미투자 MOU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입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지불 요구는 방어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이 넘는 6천억 달러를 10년간 미국에 쏟아붓게 됩니다. 2025년 국내 제조업 설비 투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결국 대기업은 국내 투자와 한국인 일자리 대신 미국 투자와 미국인 일자리를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 투자 축소,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대미 투자 요구는 오직 트럼프 정부의 성공을 위한 동맹 약탈이었습니다.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원리금 상환전 수익의 50%, 이후에는 90%를 가져가고 투자처 선정권은 트럼프에게, 선정 완료 시점은 트럼프 임기 내로 정했습니다. (45일) 안에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더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 같은 희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관세 장벽 대폭 완화는 한국의 산업 안정성을 갉아먹는 조치입니다. 해당 정책들은 모두 한국민의 건강, 국가안보, 산업의 공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당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이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장벽 해제를 요구했고 이번 협상에서 대부분 관철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미국 기준에 맞추고 미국산 유제품, 육류, 과일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완화한 결정은 국민 건강과 검역 주권을 침해합니다. 시장 공정성과 국내외 기업 독과점 방지를 위해 추진해온 망무임승차 방지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도 무력화될 수 있으며 입법 주권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쟁의 외주화입니다. 국방비 지출 GDP 대비 3.5%로 증액,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조치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와 모든 영내 위협 공동 대응은 미국의 군사전략 수행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북한 비핵화와 대만 해협까지 언급했으니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을 완화할 출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앞으로 동맹국들의 무기를 팔 때 개발 비용까지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여 한국에 더 큰 부담을 떠안겼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으로 한국을 사실상 발진기지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오히려 미군기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트럼프는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금 330억 달러를 약속받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주한미군에게 방위비 분담금 약 1조 5천억 원을 포함해 매년 4조 8천억 원 가량을 10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외국 군대를 위해 쓰이는 잘못된 관행을 강화한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산 무기 구매와 확대된 한미연합훈련 등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3단계 검증, 3가지 조건 충족, 연합사 유지에 기반한 환수 절차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들을 조건으로 담았습니다. 이대로 미국의 주도권을 내어주면 결과적으로 전작권 환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가장 큰 성과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이 핵 추진 체계와 연료 등 핵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없고 연안 중심의 한국 군사 전략에 불필요하며 원거리 작전 명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북아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일 우려가 큽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얻기 위해 그 많은 것들을 양보하였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명백히 국가 경제와 안보 주권,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동맹이라 부르며 수탈의 대상으로 여기기만 하는 미국에게 이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굴욕적 상황에 자꾸 무뎌지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 적용하니 법안이 제출되는 이상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버티고 국부 유출과 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우선 비관세 장벽 완화를 비롯해 이행 계획이 명문화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불리한 추가 협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요구들에 대해서는 합의 파기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내려질 상황을 고려해 전면 재협상 추진을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힘겹게 버텨온 지난 수개월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국의 수탈을 막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국민의 삶과 경제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저는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하러 나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18년간 미뤄온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정춘생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헌법이 보장한 평등은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평등을 지향해 왔지만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살인에 대해서도 국가는 공식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존재 자체를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 뉴스로 무장한 극우 세력은 도심 한복판에서 특정 국가의 국기를 찍고 너네 나라로 꺼져라 라고 외치며 혐오의 정서를 들불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는 장애 여부, 출신 지역, 학력,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이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직접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와 함께 내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이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후 지난 18년간 발의와 자동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아직 22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은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차별 없는 사회를 제도화했습니다. 우리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18년간 이어져 온 제자리 걸음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인권개혁의 시작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22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 합니다. 준비 중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여부,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성별과 출신 국가 등 두 가지 이상에 대한 차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두 차별 원인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차별적 내용이 담긴 법령, 조례, 각종 제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정하도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5년마다 차별 시정과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채용, 임금, 승진, 근로시간 등 고용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이나 장애, 출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넷째, 일상생활과 교육을 누리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주거, 의료, 교통, 문화, 금융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누릴 때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를 받은 이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겨울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염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무장한 제2의 윤석열이 없는 나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며 안온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 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정권 뜻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 검란, 반란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재갈을 물리고 입을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감찰, 강등, 파면까지 가능한 검사 입틀막 법입니다. 검사 파면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이유는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장치를 없애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파면 겁박으로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지켜야 할 국가적 원칙이었습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이 원칙을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뒤집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권을 향해 당당한 정치적 중립성,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수사 독립성,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인권 보호입니다. 국민은 권력 앞에서 호랑이 같은 검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이 정치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사퇴하며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저쪽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지우려 한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입니다. 이는 정권이 대장동 사건을 지우려 했다, 즉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이 사건을 지우려 하는 와중에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검찰은 정권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은 뿌리채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 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왜 뒤집혔는지, 그 과정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검사들의 입을 막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검사 입틀막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 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전 문구만 남았습니다.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업을 받은 셈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습니다.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칩니다.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 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입니다. 2천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 손실 리스크, 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뿐입니다. 더구나 2011년 한미 FTA처럼 재정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국회 비준이 원칙입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준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세부 내용과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통상조약법이 요구하는 영향평가, 재원조달, 국내 산업 보완 대책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는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 회피가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지, 이 어음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지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산 양극화만 키운 대실패가 드러난 것입니다. 삼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이 됐습니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2천, 3천 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은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입니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관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 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토허제 확대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습니다. 이제는 결혼, 이직,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조차 행정의 허가 없이는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 한번 가는 것까지 정부의 승인 아래 놓인 현실이야말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폭력입니다.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국민에게는 돈 모아 집사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정부 여당 인사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내로남불 부동산으로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뒤흔들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제한한 잘못된 대책을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입니다. 부디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기준임을 명심하십시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공범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장동 범죄 설계자인 그분의 최종 목표 4천억 도둑질 달성을 그냥 눈뜨고 당할 것인가? 대장동 공범들은 이 대장동 비리의 최종 목표를 4천억짜리 도둑질로 일찌감치 규정했습니다.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할 것이다. 2014년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녹취록 내용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안면 물수하고 검찰 팔비트로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초과 달성 범죄 수익 7,800억여 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자마자 남욱 같은 공범들이 이제는 대놓고 동결 해제를 요구하며 내 범죄 수익 돌려달라라고 국가를 상대로 적반하장 싸움을 걷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 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천억 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막해지면서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막혀버렸습니다. 대장동은 처음부터 4천억짜리 도둑질이자 그분 몫이 숨어있는 사업이라는 정황이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공모 지침 나오기 전부터 예상 수익을 정확히 알고 있던 녹취, 남욱 25%, 김만배 12.5%,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 1심 판결이 적시한 성남시 수뇌부와 장기간 유착까지 퍼즐 조각은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그 직후 공범들이 수백억 범죄 수익 동결 해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가 더 확인됐을 뿐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가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본 자는 대장동 범죄 공범들, 공범들, 그리고 그분뿐입니다. 대장동 공범들은 이 막대한 입막음용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자신들과 그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입장을 뒤집고 재판을 뒤집을 것입니다. 이들의 막장 범죄극이 완성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항소 포기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억지 항소 포기는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항소 포기 과정과 외압과 7,800억 범죄 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 특검, 국정조사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4천억 도둑질의 설계자, 그분의 실체와 개입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 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 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 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데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남시 도계공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재명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비롯한 각종 가압류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남욱 등 공범 피고인의 보전 해제 청구권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결 해제 허용 시 예상되는 재산 도피, 회수 불능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의 4천억 도둑질을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공범들이 4천억 도둑질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고 그분의 책임을 끝내 물어내는 것이 이 정권의 심판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입틀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정당 현수막까지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무분별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현수막은 진작 정비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정치 하수인들과 함께 현수막 공해를 주장해온 공범이고 주장해온 주범입니다. 김민석 총리의 형이 대표로 있는 촛불 행동과 그리고 국민주권당이라는 이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에 빨간 X자를 그어 사퇴를 협박하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추석 연휴 내내 도배되었고 여전히 서울 시내 곳곳에 유사한 현수막들이 개첩되어 있습니다. 광우병, 천안함 폭침, 후쿠시마 핵 처리수, 그리고 사드 전자파 괴담 등 민주당의 거짓 선동 구호에 입을 맞춰 온갖 저질 현수막으로 거리를 뒤덮어 왔던 것은 민주당과 그 연합 세력들이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편한 메시지가 있으니 현수막을 정리하겠다. 위선적인 작태입니다. 혐오 비방 현수막의 주범이었던 자신들의 행태부터 먼저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 현수막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당의 정당 활동과 표현의 자유까지 틀어막으려는 시도, 결국 국민의 입과 눈을 막고 귀를 막는 한마디로 독재 정권의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두구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함 그리고 분노 그리고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 예산에서 214건 총 2,44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노인 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26억 원, 이것은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예산도 25%나 줄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경기도 관계자의 해명입니다. 세수가 줄었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홍보비 그리고 행사성 예산부터 줄였어야 했습니다. 각 부분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도 삭감했다는 설명은 책임 회피이자 변명입니다. 무능하다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산 조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가치 판단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는 행정 철학이자 지도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복지 예산 삭감이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거나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지사를 했기에 도정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400억 규모의 대폭 삭감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해명이 아니라 도정 시스템 붕괴의 자백에 불과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뒤늦게 내년 추경으로 100%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지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어르신 무료급식, 장애인 직업재활 등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한 사람의 하루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에는 추경까지 기다려야 할 대기 순번표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편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배출한 도지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었던 토끼의 발등이 찍혔습니다. 이는 배신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남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는 사람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는 공적 약속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분들에게 간곡히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정파의 잣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무게로 판단해 주십시오. 삭감된 2,440억 복지 예산 반드시 전면 복구해 주십시오. 경기도 의회를 믿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놓여진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 도민의 얼굴을 보십시오. 관료의 마인드를 버리고 도민의 눈으로, 약자의 눈으로 보십시오.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사과하시고 그리고 도의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도지사의 자세입니다. 저는 제 정치 인생의 전부인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연 도지사께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삭감된 경기도 복지 예산 전면 복구하셔야 됩니다. 복지는 사람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는 공적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프로필러지. 아니 프로필러가 이렇게 밖으로 노출돼 있었어. 노출되는 거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로 하세요. 예. 하나씩만 들고 계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희가 어제 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저희가 함께 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영실 서울시의원 함께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규호 서울시의원 함께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은아 구의원 함께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좌진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충격적인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한강 한가운데서 한강 바닥에 한강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울부짖고 그리고 어른들은 구명조끼를 찾고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내 방송 제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한강버스는 도대체 어떤 버스입니까? 서울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강버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서 대국민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8개월 동안 16번의 사고, 한강버스가 또 섰습니다. 이번에는 한강 바닥에 부딪혀서 충돌했다고 합니다. 토요일 밤 한강 한가운데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보에 의하면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82명의 승객들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깜깜한 한강 위에 배가 섰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세훈 시장은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것일까요? 이번 사고가 있기 전 7시간 전에 선착장 도착 10분 전에 또 쾅 하는 굉음이 나면서 한강버스가 휘청거리더니 5 내지 10분 동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멈춰선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도 한강버스를 계속 운행해야 하는 겁니까? 이번 사고가 있기 딱 한 달 전에 한강버스는 5,100kg짜리 철제 부표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철제 부표입니다. 5,100kg짜리 철제 부표입니다. 이 철제 부표와 충돌했고 이 철제 부표를 한강버스 밑에 바닥에 넣어놓고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첫 출항 10일 만에 잇단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되었던 한강버스, 재운항된 지 또 15일 만입니다. 이번에는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고요, 인명사고로 이어질 만한 위험이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한강버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한강버스 시범 운항 민간 전문가 합동 TF에서 한강의 수심이 얕아서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운항을 강행했습니다. 흐르는 한강에 끊임없이 토사나 이물질이 밀려오는데 준설에 대한 세밀한 계획 없이, 그리고 대책도 없이 끝내 운항을 강행했고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끝내 거대한 사고를 쳤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영실 시의원이 얼마 전에 있었던 시정 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강 수심이 낮다, 수심이 낮은데 한강버스의 깊이가 깊다, 한강버스는 지금 이따가 이영실 시의원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흘수라고 합니다. 한강버스 부분이 강 밑으로 들어가 있는 깊이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는 1.45m 정도 물속의 깊이가 만들어지는 배의 크기인데요, 그러나 이 밑에 109호, 110호 등은 흘수라고 하는 한강버스 수면 밑으로 숨겨져 있는 배의 깊이가 1.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본 깊이는 낮은 곳이 2m가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강버스가 1.8m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는 한강버스가 2m 정도가, 깊이가 2m 정도 되는 곳을 지나간다면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일이고, 그건 예견되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영실 시의원이 그것을 지적했고 오세훈 시장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게도 그 예견은 적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책을 만들지 않았고 흘려들었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8개월간 약 16건의 사고, 운전 작동 미숙이 7건, 기계 결함이 4건, 안내 미흡이 3건, 부표 관리 미흡이 1건, 보호구 미착용이 1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어야 할까요?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강 밑에 가스관이 묻혀 있는데 그 가스관에 한강버스가 충돌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것인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로는 한강 바닥에 모래톱이 높았고 그 모래톱이 있는 곳을 이 버스가 가다가 거대한 충돌이 있었고, 그런데 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한강버스의 기사가 항로를 벗어나서 그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항로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한강이 바닷가입니까? 한강이 뭐 얼마나 넓다고 항로를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한강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고 정전되는 사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표에 부딪혀서 5,100kg짜리 부표와 철제 부표와
부딪혀서 거대한 사고가 나는 일이 생기죠. 자,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서울시가 출동했어도 그런 참사는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폴리스라인만 쳐놨어도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에게, 용산구청장에게 오세훈 시장은 가장 일 잘하는 구청장의 상을 주었다. 비난이 쏟아지자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책임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사고를 치고 언론에 나와서 브리핑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어디 갔습니까? 오세훈 시장 어디 갔습니까? 오세훈 시장 즉각 국민께 대국민 사죄하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시장직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를 일입니다. 이 한강버스만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강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배가 섰습니다. 그것도 충돌해서 배가 섰습니다. 한강에서 충돌하는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 이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대국민 사죄와 즉각적인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쏟아붓고 사고만 치는 오세훈 시장, 이 자료 오늘 처음으로 저희 기자회견에서 제공하는데요. 우리 이영실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배의 흘수라고 합니다. 배의 수면 아래에 들어가 있는 배의 깊이입니다. 그 깊이가 1.8m. 1.8m라고 하면 한강의 낮은 곳은 2m밖에 안 된다는데 부딪히는 건 예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영실 시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예견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영실 시의원과 또 임규호 시의원이 여러 번 제기해서 오늘 같이 왔는데요. 이영실 시의원의 배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버스의 사고는 일찍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제보가 작년부터 빗발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랐던 사실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서 그때 그 문제가 그거였구나라는 거를 계속 알게 된 거죠. 특히 지금 TF팀에서 전문가들께서 저수면 준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를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명 자료를 서울시에서 낸 자료를 보면 저수면 준설을 하고 있어서 항로 구간에는 2.8m 이상 수심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저수심 구간에 부표 표식이 설치되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강버스 선박의 흘수가 1.3에서 1.3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명 자료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내용이었고요. 진작 나온 선박들은 흘수가 아까 서영교 국회의원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선박은 1.4에서 4.5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선박 내척은 1.7에서 1.79 이렇게 굉장히 흘수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같이 그런 상류에 2m 안팎이 되는 그런 저수심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유가 그 프로펠러와 땅의 여유가 20cm, 30cm밖에 되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강바닥이 우리 마룻바닥처럼 평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는 모래가 좀 더 쌓여 있고 어느 곳은 좀 패여 있고 그런 것들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언제 어디에 프로펠러가 부딪혀도 이상하지 않다. 특히 이 프로펠러가 한강 저수면에서는 그 워터제트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하고 작년에 제보가 있었고요, 전문가들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AI의 검색만 해봐도 한강 같은 저수면에서는 어떤 방식이 맞습니까? 아웃프로펠러 방식이 맞습니까? 워터제트 방식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챗GPT도 워터제트 방식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웃 프로펠러 방식은 이렇게 밖으로 배가 노출돼서 여기에 프로펠러가 달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워터제트 방식은 프로펠러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에 숨겨져서 물이 빨아들어 올라가서 배출하는 방식인데, 이 워터제트 방식에는 물이 빨아 들어가서 올라갈 때 여기에 이물질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갈 때 이물질이 다 걸러지면서 물이 들어가고 내부에 들어가 숨겨져 있는 프로펠러에서 물로 추진력을 발휘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워터제트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수면도 낮아가지고 불편하고 흘수도 너무나 깊어가지고 땅에 부딪힐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프로펠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로프 같은 그런 이물질이 프로펠러에 끼어서 멈추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항로를 이탈해서,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그렇게 그 모래톱에 부딪힌다 그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부딪혀서 그렇게 배가 멈추는 큰 사고가 있었고요. 그 배 안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트라우마 때문에 다음에 배를 다시 타실 수 있을까요? 정신치료도 그분들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장에 이 계속된 설계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다 같이 고치게 해야지, 아픈 게 병색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고 계속 숨긴다고 해서 그게 아프지 않은 게 아닌 겁니다. 한강버스는 아픕니다. 지금 많이 아픕니다. 당장 멈춰 서서 새롭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강버스 당장 멈춰야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한강의 제일 낮은 부분이 2m 정도 된다. 말처럼 조금 다른 데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요 109호, 112호 이 한강버스들은 약 1.74, 1.79 그러면 1.8m인데요. 그럼 한강 바닥하고 배하고 20c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건 당연히 부딪히는 거고요. 지금 이 프로펠러를 보면 이겁니다. 프로펠러가 밖에서 돌게 되거든요. 이건 안에 있는 프로펠러죠? 안에 프로펠러 여기 안에 밖에 있는 프로펠러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프로펠러가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있으면 배가 가는데 배 밑으로 프로펠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더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이 프로펠러가 밖에서 돌다 보니까 밧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물질에 걸려버려갖고 그래서 또 배가 섰어요. 아니, 요즘 같은 한강에서 어떻게 밖에 프로펠러가 도는 배를 만들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배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가덕중공업이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배를 맡겼는데요.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서 맡긴 배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 맡긴 이유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추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당에서 법적 조치하고 책임을 물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앞세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입니다.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과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국민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 대장동의 설계자인 허가권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장동 일당이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범죄자가 없어지면 민사소송에서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배임 경제사범 전체의 죄를 통째로 없애는 입법,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국민 대부분은 임원이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이상 배임 경제사범이 될 일이 없습니다.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권한을 가진 기득권의 전횡만 키우고 정작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약자는 국민과 주주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배임죄는 국민의 재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이를 없애겠다는 건 법과 시장 질서를 해체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랍니다. 신상필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명분 쌓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당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다음 날 갑자기 우수 공무원 포상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써가며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랑 공무원이라는 주홍 글씨를 받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입니다. 계엄 전후로도 공무원은 그저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단지 지난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붕괴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한 이유나 구실을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능하다 하더라도 일말의 양심은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 본인의 신상필벌 먼저 따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의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덮으려 하면서 이제는 하다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성 맹세를 받아 국정 운영을 하겠다니 한편의 정치 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먼저 갖추고 국정 운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